조정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빠지기는 정말 쉽지 않고 오히려 특히 서울은 정말 빠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조정받겠지 하고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못 견디고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영끌이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못 샀는데 그럼 올해는 최대 현안 중에 또 하나가 일기 신도시가 30년 됩니다. 시범단지가 89년, 90년 입주했죠. 네네. 저 올해 2022년이니까 7년, 8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기증 나는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올 거다.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명목 가격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실질 가격이 떨어지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실질 가격은 떨어지고 네네. 명목은 그래도 버티는 그런 시장이니까 조정이 본격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거든요. KB 시세 기준. 20.2%면 이게 언제 이후 최고치냐면 2002년 카드 버블 이후에 최고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특히 그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수반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특히 그 30% 이상 가격이 오른 시군구들이 대부분 보면 2기 신도시와 연결이 돼 있는 지역들인데 이제 그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30% 이상까지 물론 2년 전 44%였던 세종시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일단 그걸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갭 투자를 했고 네네. 또 심지어 그 갭 투자를 하게 되는 돈마저도 대부분 신용대출이거나 다른 이금융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LTV가 사실상의 LTV가 100%를 넘어요. 사실상.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그러네요. 네. 결국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 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후반에 특히 그 전세자금 대출과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의 조정이 조금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네네. 더 나아가서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놨던 이런 유례없는 버블이 또 경기 여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일단 조정의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은 잘 버티는 시장이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되게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와서 조금 다시 좀 재평가를 해본다면 그동안 집값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최고치로 올랐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더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가 네. 컸죠. 네. 뭐 가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네네. 그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이유가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회수해서 그걸로 비용을 털거나 혹은 또 이익을 누려야 되는데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상황에서 뭐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갖다가 억제하다 보니까 원베일리 뭐 이런 거 보면 한 10억 로또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기존 주택에 살면서 그 낡은 집에 살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익이 가는 면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약가점 60점, 69점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누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 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또 나와서 그나마 또 이익 난 것도 또 세금으로 걷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마찰들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게 2018, 2019년부터 해서 만 5년 연속 감소를 했고 이 이제 주택 공급 증가율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감소를 하는 상황에 금리가 2020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초저금리 우리 0.5% 정책금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뭐 유동성은 엄청난 상황에서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연쇄적인 이제 갭 투자와 레버리지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뭐 최악의 버블 중에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네, 좀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서 1.5%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런 좀 갭 투자하신 분들 또 이제 그런 돈을 빌리신 분들이 좀 긴장을 하실 텐데 이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얼마나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분들한테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주택금융공사 장기
모기지론 있지 않습니까? 이유 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들의 금리를 방금도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30년 만기가 3% 후반이에요. 이게 뭐 높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4%인데 소비자 물가가 4% 오르고 작년에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이 20.2% 올랐는데 금리 3.8%를 못 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고정금리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죠. 결국 그렇죠.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 하면 신규 차입하시는 분. 근데 신규 차입하시는 분도 이후 보금자리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건 저는 앞으로 금리 더 오르면 이것도 싸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된 건 이금융권 또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서 변동금리 대출에 또 크레딧 크런치,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벌어지게 될 때 제일 먼저 회수당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체율이 높은 대출들이죠.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되감기, 이제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라면 그 지지난해 사이에 이제 그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에게서 뭔가 급매물이 나올 여지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징후는 보이지 않는데 뭐 이제 제도 변화 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그러니까 덜 느끼시는 분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크게 느끼시는 분들 이 비중이 누가 더 많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의 지난 5년 사이 신규 대출은 대부분 DTI 규제 때문에 거기서 DTI 규제 소득 대비 그 자신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대출 부담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만기로 길게 늘리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 40%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장기 고정금리 대출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연말 그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그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1년에 2번 발표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실질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나간 비율이 되겠죠. 그게 30%대 후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뭐 대출을 받았거나 고정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 중이신 거고 언제 팔까 또는 어디로 갈아탈까 고민 중인 거고 이제 문제는 지난 한 2년 사이 초저금리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하셨던 분들, 이제 갭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뭐 지금이야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이제 언제 차익을 실현할까 또는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계속 내가 이걸 들고 갈까 그냥 세금만 좀 감면되면 팔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끌족들이 지금 좀 그런 비상일 텐데 이 집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이 금리 인상을 좀 실제적으로 체감하려면 언제쯤 그게 좀 1년 정도 걸리죠. 1년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조정을 한 1년 정도 단위로 하니까. 제 주변에도 벌써 작년에 2.8% 정도의 모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봄에 새로 문자가 날아왔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4% 중반 정도? 그러니까 150bp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100bp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득도 좋고 대기업 직장인인데도 4% 초반 정도 올랐다면 이금융권 가신 분이거나 혹은 좀 그 이제 대출에 다른 은행에서 받고 그러면 한도가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대출 받거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분들은 실제로 정말 지금 뭐 신용 안 좋으신 분들 한 6에서 8%대 금리도 이제 올해는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금리 인상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만약에 집을 좀 팔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집값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줄 수 있죠.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완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걸 기다리고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다 이제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과하게 낸다. 또는 두 채, 세 채 있으신 분들, 갭 투자할 때 여러 채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팔고 싶은 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 건가 생각해 보면 똘똘한 한 채 혹은 중심지 갈아타기 성매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서 제가 그런 면에서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 제가 이제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KB 부동산 통계 가면 그 그래프로 다 나오잖아요. 1년간 상승률 상위. 그러니까 가장 지난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공급은 더 주니까 앞으로 더 줄 수밖에 없으니까 집값이 빠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전세가 받쳐줄 때 집값 빠지는 걸 저희들이 잘 본 적 없잖아요. 전세는 오히려 더 오르겠죠.
지금 뭐 준천주공이 저렇게 됐는데 이제 다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매물, 그러니까 그 공급 주택 시장의 매도는 신축 주택으로 인한 요인들도 있지만 네네. 기존 다주택자들 매물도 시장에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몇 년간 잠겨 있었던 게 이제 조금 나올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그게 전체적인 방향을 뭐 바꾸기는 아직은 안 보인다. 아직은 안 보인다. 예, 네. 오히려 매물 이거 소화되고 나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 좀 그런 걱정도 사실은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등을 그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촉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안전 진단 그런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당장은 멸실로 가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죠. 예. 빨리 진행되면 5년, 늦으면 7, 8년 걸리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오르지만 공급은 먼 미래의 일이 되니까 네,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주택 시장 내에서 분명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다주택자 매물은 약세 요인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개선 부분은 또 주택 가격 상승 거기다 멸실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이 둘을 합치고 보면 결국 조정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빠지기는 정말 쉽지 않고 오히려 특히 서울은 정말 빠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어쨌든 집을 좀 구매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금리가 어쨌든 더 몇 차례 더 오를 예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좀 집을 사는 게 좀 현명한 일일까?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역사상 최악의 버블인데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의 평균적인 소득 대비 또 이자와 그 원리금 부담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라는 건 결국 금리와 집값, 절대가 집값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지금 금리도 오르고 절대 집값도 비싸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 평균이 한 120포인트 정도인데 실은 4분기 말 기준으로 200 넘은 것 같거든요. 뭐 이건 그러니까 평균적인 근로자 직장인들은 이제 집 사는 게 불가능한 가격인데 여기서 이걸 따라가겠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는 그동안 주택시장 폭락할 거라고 믿고서 안 산, 돈 있지만 안 산 분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더 올랐는데 왜 삽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두 번째가 좀 조정받겠지 하고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못 견디고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영끌이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못 샀는데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영끌을 네. 해도 작년에 못 샀는데 올해는 더 금리 여건도 안 좋고 대출도 저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대출 억제는 저는 전 정부나 다음 정부 모두 다 할 수밖에 없다. 네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가장 최대 현안인데 대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대출 혹은 뭐 갭투자에 관련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상당히 앞으로도 규제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냐. 규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요. 예, 그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집을 산다라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다. 예. 네, 윤석열 시대 집값은 어디로 튈까?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좀 이전과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제가 이제 모처에 가서 네. 주택시장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시는 참석하신 분 중에 상당수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되고 네. 특히 민간 쪽의 주택 공급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LH 사태 이후의 이야기죠. 네네. 작년 LH 사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에서 주택 공급이 하는 게 이제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다들 느낀 시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가로주택 정비 정도 같은 이런 소소한 공급 확대 정도로는 답이 없다라는 게 이제 거의 됐는데 누가 이걸 그럼 추진할 거냐?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했고 이제 이걸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이걸 정책을 바꾸는 거가 가능하냐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문제가 딱 있더라라는 음. 거였어요. 그래서 선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고. 아,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당선인 모두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정책 그 과거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는 정책 연속성상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몸이 가벼운 편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전에 있었던 그 시장에 이미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는 참 뜻은 좋지만 이제는 옛날에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수용 이러던 시절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냐.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민간 쪽에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 뭐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의 정책들. 그래서 가장 쉽게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LTV는 그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만 조정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 시행령도 아닙니다. 이거는 감독 규정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한 관치였죠. 네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감독 규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이런 건 사실 좀 과했죠. 그리고 이제 그쵸, 아예 안 나오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시행령이 특히 그 주택 보증을 통해서 네. 해왔으니까 공기업 사장님 바뀌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네. 국토교통부가 또 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양도세에 관련돼 있는 세금 절대 규정 자체는 아닌데 그 밑에 시행령을 바꿔서 뭐 경과 규정 자체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뭐 1년 동안에 뭐 지난 몇 년 전에 샀던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약간의 경과 규정들이라든가 시행령을 통해서 세금도 종부세는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는데 이런 양도세 관련돼 있는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뭐 전혀 안 낼 수는 그건 법령이 규정된 거니까 안 되는데 그 몇 퍼센트라든가 몇 주택이라든가 몇 년 구입자라든가 뭐 장기주택 특별 공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이 그냥 취임하는 날 그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바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좀 내용들이 좀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될 정책이라고 좀.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6월 초에 또 지선. 지방선거에서 이게 또 각 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한 그 감독관들, 특히 그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구성원들을 또 결정짓는 영향력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위원들 교체 뭐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가장 이야기했던 게 그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또는 역사적 유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개포주공 동 하나 남겨두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은 사실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선거를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양도세 중간 이제 한시적 배제가 이제 5월 뭐 취임 이후에 좀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어떤 좀 그게 결과로 좀 나타날까요? 두 가지 아니겠냐. 첫 번째는 2급지 혹은 주변 지역에 매물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코어 지역의 매수세는 강해질 수 있다. 매수세가 오히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정부가 유도를 했지만 양도세 때문에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또 갭 투자를 아까 이야기했던 경우에 여러 주택들 샀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풀어줄 거냐 아니면 요 다주택자라는 것의 조건들을 달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나 일단 푼다면 우리가 봐도 불황의 하단이 좀 단단해 보이고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하는 지역들은 내두고 좀 이 호황장에서 같이 급등했던 또는 최근에 급등세가 높았던 그런 지역부터 아마 매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지난해 그 시군구 기준 30%씩 가까이 전후로 집값이 올랐던 지역들이 경기도에만 한 서너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이 규정에 따라서 이게 또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능성 정도로 봐주시고 일단 제 생각에는 코어.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교통, 교육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직장 또는 네임밸류 뭐 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의 직주 근접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함께 그 지역들이 또 노후주택들, 좋은 노후주택들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물론 중심지는 뭐 아니겠지만 좀 매각 지역이나 좀 중심지가 아닌 서울에서 중심지가 아닌 곳들 이런데 좀 가격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제가 아까 세종시 이야기한 것처럼 네네네. 세종시가 2020년 그 수도 이전 이야기가 모 인사입에서 나오면서부터 40% 이상 급등하고 네. 작년 전국이 20% 오르는 불장에서 세종시만 빠졌잖아요. 아마 세종시만 빠졌을 겁니다. 예, 그 제가 통계를 보다가 네네. 유일한 마이너스였던 게 기억이 나서 이게 이제 연간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또 그 집을 샀던 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분양받아 보유하신 분들도 기간이 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작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 그리고 거기가 뭐 펀더멘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싸다는 이유로 또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뭐 갭 투자가 쉽다는 이유로 올랐던 지역들은 좀 2021년 세종시 조정처럼 미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도인 거지 뭐. 저희가 뭐 또 뭐 다시 원상 복귀된다라고 말하려니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전세가 또 문제가 되는구나. 아니 둔촌주공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올해 입주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근데 이게 뭐 엄청 많을 텐데. 예, 올해 작년부터 뭐 계속 분양이 미뤄질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12,000원 거예요 그게? 아우.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안 되는 게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가격 조정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서로 여기서 마진이 안 나니까 이게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참 그 너무 안타깝죠. 이상한 제도 하나 도입해가지고 집값 잡지도 못했고 로또만 만들고 로또. 정말 뭐하는 일입니까? 정말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가격 통제는 정말 이게 블랙마켓 암시장만 만들 뿐이고 이상한 자원의 왜곡과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뿐입니다. 때문에 다른 정책을 써야죠.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뭐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금리 인상도 못한 상황에서 대출만 억제를 하게 되면 이게 금수저들만 또 완전히 그냥 예. 박탈감이 많이 엄청나죠.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늘과 땅 차이고 특히 매매 상당수가 최근에 다 중요성 매매잖아요. 30%인가 20% 할인해서 그 중요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면 훨씬 더 그게 나은 선택이잖아요. 도대체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책들도 많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좀 잘 이해하고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조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물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리도 같이 인상해 나가고 또 정부 입장에서 그 민간 민영주택 뭐 이런 걸 짓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임대주택 지어라는 거죠. 맨날 전세자금 대출에 정부가 보증해주는 식으로 남의 돈으로 복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돈으로 복지를 해라. 지금 그 주택보증 부실화되고 있는 것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보증 뭐 이런 제도는 정말 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냥 대출 규제가 풀린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만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좀 이게 새 정부가 대출을 정책을 좀 어떻게 쓸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세 대출은 쪼우고 네. 그 DTI 규제를 놔둔 상태에서 LTV만 풀자. 그리고 뭐 15억 이상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은 DTI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좀 풀자. DTI로 대부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LTV랑 DTI를 왜 둘 다 합니까? LTV는 풀자. 근데 DTI, DSR은 여전히 가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들은 규제하자. 그리고 월세 전환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월세 부담들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라든가 6천만 원 이하 소득자라든가 이제 어떤 전체 우리나라 소득자 분포 구간들을 설정해서 거기서 연말 정산할 때 월세 납입한 거에 대해서 일부 정부가 연말 정산을 해준다든가 세액 공제 해주면 더 많이 돌려받아서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누차 다시 하지만 대출을 쉽게 해줌으로써 복지를 해주려는 그런 정책은 이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은 이해하나 주거 복지를 달성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이제 그 전세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대출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준 것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월세로 촉진시키자. 어차피 지금 임대차 그 등록하잖아요. 예, 임대차 3법에 후폭풍들은 계속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월세를 주게 하자. 그리고 그 월세 소득 감소되는 부분은 정부가 보존해 주자. 그 소득 이하 계층들 월세 납입 증명만 하면 네네. 그럼 다 세금도 걷고 그 부유층들한테 세금을 걷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걷으면 뭐 이렇게 달라질 문제들인데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임대 특히 전세 주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세금 못 걷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는 이런 악착같이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세금의 사각지대들도 참 많고 네네. 또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속 올리지만 법인세는 글로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못 올리니 또 다 법인으로 가서 투자하고 했던 그게 완전히 뭐 두더지 잡기 같은 게임들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저는 이제 정부가 인정하자. 돈을 빌려줌으로써 뭐 집을 뭐 전세를 얻게 이런 거는 이제 포기하자. 점점 더 세상은 어차피 우리나라 전세는 지금 멸종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 더 올라서 갭 투자가 된 거니까 반전세 월세에 대해서 유도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투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를 좀 고치겠다는 생각은 확실한데, 근데 문제는 또 정부도 집값이 계속 더 오르는 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지는 건 더 싫죠. 빠지는 건 더 싫고. 빠지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 한 100% 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가계부채의 내용도 예전엔 참 그래도 건실한 가계부채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 2년간 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보니까 1년 반이죠. 18개월 동안 지난 연말까지 전세자금 대출 누적 상승 증가가 52%.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정책을 썼는지. 이 그 뒤에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라는 급박한 문제들 때문이라고는 이해하나 그게 불러일으킨 이 갭 투자 열풍과 주택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는 두고두고 짐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 가격의 급격한 조정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정말 무서워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제일 좋은 건 가격의 상승을 억제시키는 가운데 GDP 성장을 올림으로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GDP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을 낮추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조합이겠죠. 집값 보면서 양도세를 조절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집값의 가격 상승 탄력이 높다면 양도세 규제를 좀 완화를 크게 하면 더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수도꼭지를 서로 이제 조절하는 그런 뭐랄까 운용의 묘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들 표현으로는 운이 좋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워낙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뭐 솔직히 저는 차기 정부가 불쌍해요. 이거 뭐 이걸 하면 여기가 터질 거고 이걸 하면 여기가 터지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집값 잡기는 참 쉽지 않고 위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막겠다고 또 센 정책을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갭 투자 했던 분들이 연쇄적으로 또 무너지는 경우는 그 뒤 후폭풍이라는 게 우리 연쇄적인 그 경매로 넘어가는 거 우리 예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2013, 14년 경매 시장 정말 두 번 유찰은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벌어지면 금융기관도 다치고 가게는 뭐 평생 동안 읽었던 불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매매 자체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의 진흙탕에 빠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로 일단 좀 그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창용 임명자랑 좀 협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민간 쪽에 그런 게 또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으니까 양도세로 또 뭐 이렇게 하는 정책 조합들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독배를 들었다. 저도 그런 얘기도 생각합니다. 하더라고요. 안 됐죠. 이렇게 될 줄 뭐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린 몰랐잖아요. 정말 근데 4월 그 서울이랑 부산의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월간 상승률 2% 이상이 5개월인가 6개월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는 훨씬 더 폭발력이 강하잖아요. 왜냐면 그 규제 그걸 직접 쥐고 있으니까. 뭐 부산 집값 급등한 거 보셨잖아요. 서울이 차라리 못 올랐고요. 서울은 오히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 또 연장한다는 네, 소문도 있고.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거래 허가제 같은 극약 처방을 해야 될 정도로 집값이 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잡히겠는가. 조정은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희망이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청약 시장에서 좀 미분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서울도 뭐 물론 이제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서울도 그런 미분양에 대한 좀 얘기도 신호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뭐 가격이 좀 이상하니까 그런 거죠. 저도 이상한 가격. 저도 네. 꿈을 꿨습니다. 근데 봤더니 뭐 2년 뒤 입주인데 26억 정도. 그거면 반포자이를 사지 왜 그거 사? 이상한 좀 가격이.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면 사도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저기 광진 이그랜드 광진인가요? 네네. 예, 아무튼 그 분양가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혜자스러운 가격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네네네. 그거 샀던 분이 지금 뭐 24억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2020년, 21년 같은 가격 상승 2년 동안 더 있다고 생각하면 사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와 2년 돈 묶이면서 그 돈을 야 지금 주변에 대체제들이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가도 살 수 있는 건데 자리도 또 송파라고는 하지만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실하고는 좀 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 저기 분양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정말 좋다. 정말 그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안 받으면 네네. 집값이 잡히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이게 다 예외 물량들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이 이제 그 기점을 많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좀 혼돈에 휩싸일 것이냐 아니냐.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 뭐 전세가 없어요. 똑같이 다 전세가 없고 다 월세 부르고 있는데 전세는 오르는데 월세 이율 자체는 그냥 하락세가 좀 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사실 전월세 전환율 같은 저기 부동산원 데이터는 이제 못 믿게 됐지만 저는 부동산원 데이터는 본 적은 요새 저도 없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전월세 전환율은 보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내리잖아요. 금리 인상인데도 내리는 이유가 뭘까? 결국 월세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전세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또 마찰적 요인. 만 2년 돼서 이제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물량들. 근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그냥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5억짜리 전세가 나오는데 어떤 건 8억 얼마 9억에 나와요. 전세. 그러면 이게 이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를 쓴 게 5억인 거고 새로 그냥 울며 들어오신 분은 8억 9억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5억짜리가 나가요. 그러면 전세를 9억으로 올릴 것인가? 저라면 5억에 반전세를 하고 월세로 가면 어차피 자기 돈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이 이자가 한 4% 그 전월세 전환율이 4% 초반이니까 서울 기준. 지방은 더 높습니다. 거의 공실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수요가 있지 않겠냐. 저라도 한번 선택해 볼 것 같아요. 그 살면서 월세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전세 놓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또 다주택자일 텐데 양도세도 기다리면서 정책도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월세 들어오는 물건으로 해서 껴서 살려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9억으로 전세를 바로 올리는 건 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8억 정도로 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세 절대 가격 자체가 빠지기 힘들다. 근데 저는 월세 쪽으로 촉진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전세 가격은 빠지기 어렵지만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월세로 좀 전환이 돼서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반전세 또는 뭐 월세, 그죠? 예, 그 이제 어디까지를 반전세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파트는 사실 그 경계가 불투명하니까. 그러네요. 또 이제 그 지난 이제 그 정부 때 공공재개발 또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부의 공공 정책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좀 계속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좀 생기더라고요. 이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사업 수익성 좋은데 민간이 알아서 규제만 완화하면 민간에서 할 텐데 네네. 사실 이 공공재건축 재개발 쪽은 수익성이 좀 없어서 정부가 이렇게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공급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네네. 사실 또 그렇게 지금 뭐 몇 단지 다 받아놓고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라면 이걸 누가 이제 앞으로 정책을 믿겠어요. 정책의 연속성, 신뢰성. 네네. 그래서 저는 광명시흥 택지지구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늦어질 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좀 하긴 뭐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뭐 그게 사실상 상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신도시가 아니겠는가. 예, 이제는 불가능하다. 네네. 안 그래도 상기 신도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진척이 좀 더딘 측면이 있는데 한 군데도 아마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번에 계속 또 기다려야 될까? 교산 갔더니 거기 아직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그 교산지구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지지난주에 아무튼 그 코로나 격리 풀리고 이제 외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갔는데 네. 사람 엄청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한 2년째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뭐 여기 철거 예정이고 뭐 다른 데서 뵙겠다. 보상도 아직 안 끝났으면 대토도 안 된 것 같고 뭐 그러니 그 검단이 보금자리 주택 이제 이기 신도시 검단이 2008년 이야기해서 입주가 2020년 있었잖아요. 12년 걸렸어요. 가능하겠는가? 이번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 사전 청약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하는 건 좋은데 네네네. 어차피 지금 뭐 내 청약 가점으로는 도저히 민간주택 안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 풀리면 나오는 것들도 미분양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가격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청약 가입해봐야 혜택도 없고 이제 거의 청약이 막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해놓고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 오면 사는 거지 그걸 뭐 거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그때가 또 한 7년 지나면 최대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현안 중에 또 하나가 일기 신도시가 30년 됩니다. 시범단지가 89년, 90년 입주했죠. 네네. 저 올해 2022년이니까 7년, 8년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것도 상당수 단지들이 용적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신도시마다 다 다르다는 거 꼭 공부하시고요. 용적률 공부 안 하시고 일기 신도시 집을 사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그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사 같은 경우 리모델링 했는데 천정 높이가 그대로 현재 높이가 유지가 되는 그런 리모델링도 있대요. 기술들이 발달되는데 아마 비용이 들겠죠. 이제 그런 비용을 커버할 정도로 정부가 그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잘 줄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또 능력되는 데들은 저층단지는 재건축할 거고 이런 쪽들 물량들 이쪽 노후화되는 것들 대해서 이 정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그 대비해 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다음 정부에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또 상기 신도시가 이제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만 4년 지나고 늦어져서 앞으로 5년 더 걸린다고 가정을 해도 2027년부터인데 그때가 맞물리겠죠. 그때 멸시를 시켜주면 서로가 또 딱 맞으면서 오히려 더 좋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선순환을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꼭 상기 신도시 청약한 건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고민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좀 내 집 마련 전략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세 가지만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미분양이 있냐? 그럼 기다려라. 그 미분양 줄 때까지. 일단 지금까지 안 사셨으면 사실 서울은 이제 좀 목표권 바뀌니까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목표를 하시는 지역 내에 미분양 늘어나는 조건이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 싸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정부가 긴축보다는 규제 완화 쪽으로 돌아설 때 사는 게 참 좋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구역 부담 지수를 측정해봐라. 서울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균 120,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균 한 80, 전국이 60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얼마나 이탈해 있냐. 그걸 비교해 보시면 지금이 집값이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가셔서 주택구역 부담지수를 지역별로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